네, 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박현진 수석기 연구원 모시고 화장품 의류 섹터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손현정 앵커입니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박 연구원님, 지금 이 화장품 쪽 오늘 이제 짚어주시기로 하셨는데 이거 참 이렇게 항상 리오프닝 할 때마다 이렇게 언급되면서 기대는 컸는데 뭐 좀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칩니다. 최근 들어서는 저점 대비는 제법 올라왔고요. 네. 한번 짚어주신다면은. 사실 지난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네. 대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의 락다운의 영향이 이제 4월, 5월 2달 동안 꽉 차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이 실적에 부정적이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 인지하는 폭보다 훨씬 더 부진의 폭은 컸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안타까웠던 거는 6월 달에 이제 락다운이 해제되고 나서도 부분적인 봉쇄가 지속이 되면서 사실상 소비의 회복의 강도가 상당히 좀 미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과거 대비해서 중국 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입지가 약해진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한국 화장품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들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여러 이제 좀 복합적인 시장과 관련된 영향들 그리고 개별 모멘텀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 대체로 좀 중국 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부각받지 못하는 어떤 트렌드는 2분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3, 4분기에도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화장품주들이 그럼 업사이클 기회는 언제쯤 다시 올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하반기 화장품 업종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을까요? 사실 두 가지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개별적인 모멘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지금까지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사례가 길어졌었죠. 네. 기억해보시면 예전에 사드 배치를 전후로 해서 한알령이 굉장히 크게 발목을 잡았던 시기가 있었고 또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2021년, 21년 팬데믹이라는 어떤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니 해도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중국향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중국 내에서 계속해서 고정비를 좀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비효율적인 매장을 좀 없애는 과정들 네. 그리고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지는 카테고리를 정리하는 과정을 겪어왔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당히 몸집을 줄이는 어떤 좀 군사를 없애는 어떤 과정에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에 중국의 어떤 소비 업황이 지금보다만 나아질 수 있다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2분기를 바닥을 찍고 3분기, 4분기에 점진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화장품의 어떤 경쟁력이 과거 5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 회복의 강도는 예전에 기억해보시면 따이공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한국 화장품을 많이 사가던 시기, 그 시기와 비교해봤을 때 똑같이 대응해서 그때가 다시 재현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 면세점마다 중국 관광객들 그냥 그 큰 백을 맞습니다. 매장을 갖다가 그냥 도리를 쳤던 그 네.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비하면 참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박 연구원님 갖고 오신 화장품 관련 최선호주는 아까 뭐 화면에도 화장품 관련주가 계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많은 와중에 LG생활건강 그리고 한국콜마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각각 한번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네, 사실 중기 이상의 관점에서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아까 그 중국 시장이 조금이나마 소비가 회복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둘 다 어쨌든 구조조정을 해서 몸집을 많이 좀 얄쌍하게 해놓은 부분들에 의해서 장기의 방향성 자체는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분기 실적에서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서 리스크 통제가 일정 수준 가능했던 기업은 아무래도 다시 한 번 더 LG생활건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3분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면에는 생활용품이나 음료 쪽에서의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최근에 원가 부담이 다소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떨어지는 추세로 가면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마진 개선 포인트가 3분기에도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 OEM사들도 아무래도 이제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때 오히려 중국 로컬 화장품 기업들의 수요가 회복되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특히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중국의 무역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 성장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미국의 적자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에서도 오히려 한국콜마가 다른 여타 OEM사들과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상대적인 우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한국 콜마는 2015년 그때 6월에 찍었던 고점 대비 참 많이도 빠졌네요. 많이 빠졌고요. 사실 여러 이제 노이즈에 의해서 주가 영향을 많이 받은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의도의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코스맥스를 조금 더 네, 선호하는 예, 측면이 그랬었죠. 있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스맥스가 미국을 중심으로 적자폭이 너무 커지고 또 이제 중국 법인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선호도는 대체로 코스맥스보다는 콜마로 조금 그래요. 넘어온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좀 의류업종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은 소비주인데도 의류는 좀 화장품과 달리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시장만 보더라도 소비 회복이 의류 쪽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도 기대를 하고 있던데요. 의원님은 의류주를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의류는 작년부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작년에 펜트업 소비 수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복 소비? 예, 맞습니다. 네. 보복 소비. 그리고 또 올해는 마스크를 좀 벗기 시작하면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죠. 사실 패션 업종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실적이 견조한데 이러한 펜트업 소비 수요, 보복성 소비 그리고 리오프닝에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섹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아서여도 있지만 기업들의 체질이 과거 사실 의류라고 하면 이제 내수회사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F&F처럼 해외 모멘텀을 더해가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이 굉장히 좀 취약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굉장히 성장을 잘해 나가면서 기업의 ROE 레벨을 높여가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ROE가 레벨이 상향되면 결국 기업의 밸류에이션 레벨이 연결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패션 기업들의 어떤 피어 밸류에이션 평균을 높인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2분기 실적이 대체로 좋아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F&F 실적 발표를 했지만 예. F&F가 주요 브랜드 내수에서만 성장이 20%가 YOY 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성장도 아까 화장품은 너무 안 좋았지만 오히려 F&F의 중국 성장은 굉장히 또 좋았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F&F와 유사한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들어봤을 때 의류 업종은 오히려 화장품보다는 상당히 2분기도 그렇고 3분기, 4분기 대체로 좀 분위기를 조금 예상하는 부분들은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요즘 뭐 미국은 뭐 좀 경기 둔화 뭐 이런 것도 있고 내수 경제가 조금 이렇게 좀 둔화되는 양상인데 혹시 그러다 보면 우리 국내 OEM사들 좀 피해가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한국과는 좀 별개로 미국은 상황이 좀 좋지는 않은 네.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보고 있는 지표들 중에서 이제 두 가지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재고 데이터와 소매 판매 데이터예요. 근데 최근에 미국 쪽에서의 의복 재고 데이터가 3월부터 급격하게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미국은 이미 소매 판매가 의복 쪽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작년도의 베이스가 높았던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까 한국은 그래도 계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은 이미 마이너스로 꺾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OEM사에 대한 어떤 업종에 대한 의견을 조금 강하게 가져가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사실 수주 산업의 특성상 이미 받아져 있던 수주권을 취소하거나 이러기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미 지금 2분기, 3분기 오더는 끝난 거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최근에도 월마트가 뭐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 계속 뉴스화되고 있고 재고를 줄이겠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가 결국은 OEM 기업들의 2023년 오더 계획을 축소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서 좀 단기 반등의 여지가 좀 커진 상황도 맞는데 사실은 이게 좀 단기 반등, 기술적인 단기 반등이지 추세적으로 뭔가 우상향을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쪽 의류하면 저희가 휠라를 많이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은 말씀해주신 F&F를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말씀하신 건 정리해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이 확실히 소비가 더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F&F 목표가를 최근에 상향 조정하셨더라고요. 투자 포인트도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FNF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에서도 워낙 잘하는 기업이지만 아까 해외, 특히 중국에서의 성장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내수 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PE 밸류에이션을 주는 기준 자체가 10배를 넘어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FNF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면은 거의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타겟 밸류에이션이 15배가 넘어가거든요. 결국은 과거의 ROE 레벨을 비교해 보시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FNF는 최근에 중국에서 거의 600개, 700개 달하는 매장을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강하게 출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매출이 궁극적으로 FNF가 직접 매출을 하기보다는 중간에 파트너사를 끼고 총판으로 계약을 해서 네. 거래되는 매출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매보다 훨씬 마진이 좋다 보니까 이 믹스가 변화하면서 마진의 레벨 자체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FNF가 유일하게 내수에서 해외 모멘텀을 갖는 글로벌 소비재 회사로서의 이미지를 갖춰나가면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어떤 이익 모멘텀도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체질 자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내수 시장이 좀 다소 미국을 따라갈 거다라는 우려가 지금 사실은 네,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있는 상황에서 개별 모멘텀이 굉장히 두드러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선호를 예. 한다라고 정리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이렇게 눈길이 가는 것이 작년에 그 많은 IPO 종목들 가운데 첫날 뭐 따상 가나요 마나요 하다가 그냥 나락으로 빠졌던 게 대부분인데 이 회사는 아직까지 그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지를 않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길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종이 장사에 혈안돼 있는 회사라기보다는 본연의 비즈니스와 이쪽으로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다 하는 차원은 그런 생각을 한번 개인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네. 예, 그래요. 오늘 도움 말씀 신한금융투자 박현진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